연방준비제도가 오늘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시장에 풀린 달러를 줄이는 양적 긴축에도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의 10대 청소년이 20대 여성을 그녀의 딸이 보는 앞에서 수차례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치소를 나와 사라진 교도관과 탈옥범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둘 사이가 특별한 관계였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해외 입국자들에게 요구하는 코로나19 유전자 증폭 검사를 신속 항원 검사로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벤처 투자가가 11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스탠포드 대학교에 기부했습니다. 대학 기부금으로서는 역대 두 번째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밟는 이른바 빅스텝 금리 인상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시장에 풀린 달러를 회수하는 양적 긴축에도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준이 오늘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2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입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0.75%에서 1%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는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준은 고용시장의 수요가 강하고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빠르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Inflation is much too high, and we understand the hardship it is causing. And we're moving expeditiously to bring it back down. 시장에서는 6월과 7월 충격요법으로 연준의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전망하기도 했는데 연준은 0.75%포인트 금리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re is a broad sense on the committee that additional 50 basis point increases should be on the table at the next couple of meetings. 올해 연준의 통화정책회의가 5번 남았는데 파월 의장이 얘기한 대로 계산해보면 올 연말 기준금리는 2.5%에서 2.75% 수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한 번에 0.75%포인트를 올리는 급격한 금리 인상은 없을 거란 메시지에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식시장은 급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는 전날보다 2.81%, S&P 500은 2.99%, 나스닥은 3.19% 급등하며 마감했습니다. S&P 500의 경우 지난 2020년 5월 이후 하루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연준은 다음 달 1일부터 보유 채권을 팔아 시중에 푼 돈을 회수하는 이른바 양적 긴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팬데믹 기간 연준이 경기 부양을 위해 사실상 시중에 무제한으로 돈을 풀어왔는데 앞으로 이것도 적극적으로 회수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달부터 매달 최대 950억 달러 규모를 회수할 방침입니다. 파월 의장은 강력한 긴축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는 없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미국 경제는 연착륙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경기 침체의 조짐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뉴욕의 10대 청소년이 20대 여성을 그녀의 딸이 보는 앞에서 수차례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서포 카운티 지방검찰에 따르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24세 소녀는 지난달 19일 오후 3시경 공범과 함께 메스틱 비치에 소재한 한 자택에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훔칠 물건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두 용의자는 잠겨있는 침실문을 발견했고 발로 차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4살 딸 아이 앞에서 어머니인 23세 여성을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린 엄마는 칼로 무장한 피고인에 저항하며 복도로 끌려갔고 강간 범죄는 계속됐습니다. 이들이 4살 딸아이까지 복도로 끌고 나오려 하자 여성이 딸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머리와 가슴을 칼에 베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후 현장을 빠져나오는 용의자와 공범자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용의자는 어제 법원에 출석해 강간, 범죄적 성행위, 폭행, 절도, 성적 학대, 아동복지 위협, 살인미수 등 다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처음에 용의자는 절도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인정하고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으나 지난달 27일 이뤄진 DNA 검사를 통해 성폭행 이후 수집된 증거와 용의자의 DNA가 일치했습니다. 레이티언이 서포 카운티 지방검사는 성명을 내고 이번 범죄에 극도의 폭력성을 제외하고서도 이 사건을 매우 충격적으로 만드는 것은 이렇게 냉담하고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성년자들의 악행 및 범죄 사건에 대해 듣는 빈도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23세 피해 여성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머리와 얼굴, 가슴 부위에 여러 바늘을 꿰맸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10대 용의자는 지난 3일 보석 없이 구금됐으며 경찰은 여전히 공범자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유죄가 선고될 경우 최대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구치소를 나와 사라진 교도관과 탈옥범의 행방이 6일째 묘연한 가운데 둘 사이가 특별한 관계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도관을 따라 걸어나오는 수감자. 손과 발목에는 수갑과 족쇄가 채워져 있습니다. 교도관은 수감자를 미리 세워둔 경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구치소를 나갑니다. 이후 8분 뒤 이들이 도착한 곳은 법원이 아닌 한 쇼핑센터 주차장, 그리고 미리 준비된 또 다른 차량을 타고 떠났습니다. 결국 애초에 탈옥을 의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2007년형 오렌지색 포드 엣지 차량도 공개됐는데 차량 왼쪽 뒷범퍼가 살짝 손상됐습니다. 둘이 지난 2년 동안 매우 특별한 관계였던 것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There's obviously a relationship there. She was taking really good care of him while he was here. Seeing that he had extra food, seeing that he had, other things that inmates don't normally have or whatever. We know that she remained in contact with him once he was transferred back to DOC. 수사당국은 이들이 엘라베마주에 있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도관인 비키 화이트가 최근 집을 처분해 다량의 현금을 갖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타주 또는 해외 도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에 연락을 취한 상태입니다. 탈옥범 케이시 화이트는 6피트 9인치, 2m가 넘는 키에 330파운드의 거구입니다. 때문에 수사당국은 이들이 변장보다는 은둔 자맹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75년형을 받은 기결수에 추가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탈옥범은 과거에도 한 차례 탈옥을 시도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수감자당 반드시 2명의 교도관이 동행하는 규정도 이때 생겨났는데 이 규정만 제대로 지켰어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현지 교정당국을 향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바이든 대통령과 밀접 접촉을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블링컨 국무장관이 오늘 오후 이뤄진 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추가 접종까지 마쳤는데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달 30일 백악관 출입기자와의 만찬 행사에 참여했는데 이 행사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만찬에는 바이든 대통령도 참석했지만 대통령과의 대면 접촉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해외 입국자들에게 요구되는 유전자 증폭 검사를 신속 항원 검사로 대체하거나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 결과가 인정될 경우 한국 방문객들의 검사비 지출이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해외 입국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유전자 증폭 검사, 이른바 PCR 검사를 신속 항원 검사 결과로 대체하거나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입국자 증가와 방역 상황 수용 가능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PCR 검사의 정확도가 더 정확하기 때문에 당분간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유지할 방침이지만 여행업계 등 산업 전반의 요구에 따라 신속 항원 검사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한국 입국 시 요구되는 PCR 검사는 48시간 이내 결과만 인정되기 때문에 1인당 $100가 넘는 검사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필머피 주지사가 연방 대법원 문건 유출 사태와 상관없이 여성들의 권리가 후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1사 뉴욕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대법원의 다수 의견 판결문 초안이 공개된 직후 머피 주지사는 미국의 참으로 암울한 날이라고 밝히고 뉴저지에서는 여성들의 권리가 후퇴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지난 1월 낙태 권리 보호 법안 서명 당시 보수 성향 판사의 득세로 낙태 금지 방향 희기가 예상된다며 낙태 권리 보호 법안에 적극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낙태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은 낙태 피시술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이들에 대한 의료적 접근성을 높이는 각종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또는 무보험 여성이 낙태 시술을 받는데 장애가 되는지의 여부를 주 은행과 보험당국이 조사할 수 있도록 했고 간호사나 조산사를 제외하고는 자격을 갖춘 모든 의료 전문가가 낙태 시술이 허용됩니다. 또한 머피 주지사는 피임약을 처방하는 의료 전문가가 한 번에 12개월분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고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률에도 서명했습니다. 미국의 13개 주는 1973년 로데 웨이드 판결 이후 일명 방아쇠 법안을 통과시킨 상태로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면 즉시 또는 수주 내 낙태 권리가 제한됩니다. 대법원이 로데 웨이드 판결을 번복할 경우 이를 유지할지 아니면 폐기할지는 각 주의 결정에 맡겨진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한편 언론을 통해 유출된 로데 웨이드 의견서 초안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쟁점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여성 선택권은 근본적 권리라며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이를 옹호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만료를 앞둔 노동허가의 유효기간이 최대 540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현행 기준인 180일에 360일이 더해진 기간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노동허가 카드 유효기간을 최대 540일까지 자동으로 연장하는 임시 규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팬데믹 사태 이후 노동허가 관련 서류 처리가 늦어지면서 신규 신청은 물론 갱신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취해졌습니다. 실제 노동허가 승인에 걸리는 기간이 팬데믹 이전보다 최소 2배 이상 늘어나면서 기업들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고 외국 인력들은 취업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이민서비스센터의 경우 노동허가 승인까지 최대 14.5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벤처 투자가가 11억 달러, 원화로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스탠퍼드 대학교에 기부했습니다. 대학 기부금으로서는 역대 두 번째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벤처 투자가 존 도어가 기후변화 대처 연구를 위한 기금으로 스탠퍼드 대학교에 11억 달러를 쾌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부인과 공동 명의로 내놓은 11억 달러는 대학교 기부금으로서는 역대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액으로 지난 2018년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존스 홉킨스 대학에 기부한 18억 달러에 이은 것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은 이번 기부금으로 환경과 에너지 기술, 식량 안보 연구와 관련한 기존 학과들을 재편해 스탠퍼드 도어스쿨이라는 명칭의 단과대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또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연구소도 세우기로 했습니다. 하버드대 경영전문대학원 출신인 도어는 1970년대 인텔을 거친 뒤 벤처회사 전문 투자자로 전환했으며 자산은 113억 달러, 원화로 14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사거리를 줄여 발사했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영윤 기자입니다. 북한이 어제 정오쯤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비행거리 470km, 최고고도 780km로 우리 군 당국에 포착됐습니다. 비행거리로만 보면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준입니다. 하지만 사거리 5,000km 이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월 말과 3월 초 북한은 300km를 넘지 않게 각각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정찰위성 시험 발사라고 주장했지만 한미당국은 ICBM인 화성 17형의 성능 시험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에도 ICBM급 미사일을 사거리를 줄여 고각 발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발사는 지난 두 차례와 마찬가지로 평양 순안 일대에서 이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할 수 있게끔 연료를 조절을 한 거죠. 액체는 장점이 연료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국회 인사청문회 도중 발사 보고를 받은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도 ICBM일 가능성을 확인하며 사거리가 좀 짧은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강력 규탄했습니다.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14번째 무력 시위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첫 도발입니다. 취임을 닷새 앞둔 윤석열 정부와 한미 정상회담 등을 겨냥해 본격적인 도발 수위를 끌어올릴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다음 수순을 7차 핵실험으로 예상하며 이번엔 소형 전술핵 무기 실험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국방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특정 시기를 노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시험 발사를 거듭할수록 위협이 증가하는 건 사실이라며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양순 기자입니다. 한국의 새 정부 출범과 바이든 미 대통령의 한국 순방을 앞두고 이루어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미 국방부가 특정 시기를 노린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As for timing, I don't think we can say specifically that it's time for anything in particular. 미 국방부는 이어 북한이 이런 종류의 시험 발사를 하는데 좋은 시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이딴 도발은 명백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올 들어 북한의 시험 발사가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해선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때마다 능력이 향상되고 있는 만큼 위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It would be foolish not to assess that the threat they're posing is actually increasing over time. 미 국무부도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이 주변 국가들과 인도태평양 지역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은 올 들어서만 14번째입니다. 닷새 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과 이달 중순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러시아가 흑해 잠수함에서 서방의 군수 지원 물자를 목표로 한 것으로 보이는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몰도바에 대한 군사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 김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간 4일 흑해 잠수함에서 우크라이나로 2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러시아는 공격 대상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날 러시아 국방부는 나토의 무기 수송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Отмечу, что любой транспорт Североатлантического альянса, прибывший на территорию страны с вооружением или материальными средствами для нужд украинских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нами как законная цель для поражения. 러시아군은 어제 르비우를 폭격하는 등 최근 돈바스를 넘어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방의 군수 지원 물자나 운송수단 등에 대한 제한적 타격이라는 게 러시아의 주장입니다. 한편 유럽연합 EU는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몰도바에 대한 군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몰도바를 방문 중인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 의장은 몰도바를 돕고 지원하는 건 유럽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need to do everything in order to bring peace, stability, security. This is our priority. 이와 관련해 러시아군은 지난달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를 장악한 뒤 트란스니스트리아로 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몰도바가 1991년 소련에서 독립할 때 친러 반군이 장악하고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포한 곳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봉쇄 초기 아예 문을 닫았던 애플이나 테슬라 등은 일부 생산 라인을 가동시켰지만 2분기 매출에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미중 갈등 등으로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 했던 일부 글로벌 기업들은 탈중국을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랑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플의 노트북 절반 이상을 위탁 생산하는 퀀타 상하이 공장입니다. 보름 전부터 부분적으로 재가동됐지만 아직 직원의 75% 정도가 출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严格要求防疫的措施进行复工复产。 전 제품의 85% 정도를 중국에서 조립하는 애플은 상하이 봉쇄로 부품 조립업체 31곳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is range of 4 to 8, it's not only silicon, but it's the restrictions in China that we're seeing right now. 줄줄이 공장을 멈췄던 미국의 테슬라, 일본 마츠다, 독일 폴크스바겐 등은 일주일 전부터 겨우 생산 라인을 일부 가동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조업 인력과 원활하지 않은 부품 조달은 생산량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던 해외 기업들은 봉쇄라는 또 다른 차이나 리스크를 체감 중입니다. Die Chinesen machen ihre Wirtschaft zu. Sie machen die Lockdowns, die wir vor 2 Jahren gemacht haben. Das heißt, man kann weder produzieren, noch liefern, noch Autos kaufen. Und das ist schon eine massive Erschwernis, ein Handicap. 기업들은 중국보다 인건비와 토지 비용이 싼 인도와 베트남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올 1분기 아이폰 13의 인도 공장 생산량은 지난해에 비해 50%나 늘었습니다. 중국의 고강도 방역 정책이 불러온 공급망 위기에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 철수라는 선택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랑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